일단 지난 2년 동안에 미국 통계청, 노동청의 자료를 보면은 20대의 채용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요. 채용이 되어 있었던 20대를 올해 여름까지 30%, 올해 연말까지 40%를 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를 많이 하는 나이가 50대인데요. 50대가 20%를 해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게 거의 전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30, 40대도 이제 채용을 거의 안 하고 해고를 하는 모드로 빅테크를 포함을 해서 거대 기업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아마존만 하더라도 최소한 30만 명 이상을 해고할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만 30년째 하고 있는 솔트룩스 대표 이경일입니다. 26년 전에 솔트룩스를 창업해서 현재 솔트룩스 그룹을 이끌고 있기도 하고요. 국내외에 있는 AI 다양한 솔루션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큰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AI가 과거 닷컴 버블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좀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트너 그룹에서는 매년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하이프이라는 말이 이제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과장돼 있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래 가치보다 더 크게 포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트너 그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철학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혁신 기술이 있고 이 혁신 기술이 성장하고 혁신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면 반드시 거품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거품 과정을 왜 거쳐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원래 현재 준비된 것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본이 모이고 인재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본과 인재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은 본질적인 혁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경쟁과 충돌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생존하게 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할 만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에 PC가 그랬고요. 인터넷이 그랬고요. 30년 전에 모바일 부문이 그랬고 소셜미디어가 그랬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는 나름대로의 거품이 있었고 그 거품을 통해서 자본과 인재가 모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대단히 놀라운 혁신은 필연적 거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필연적 거품들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그런 의미에서 거품이냐? 그러면 저는 구조적 거품일 수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사회, 경제, 그리고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대단히 큰 지난 400년 동안에 가장 큰 혁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건 거품으로부터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럼 이 거품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요소는 무엇이냐? 결국은 10개 중에서 9개는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는 하나가 승자독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40, 50년 동안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과정을 겪어왔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은 어떤 기업이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생존을 넘어서서 번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소문과 그 다음에 주변에서 묻지마 투자 같은 형태보다는 근본적인 공부를 하고 근본적인 그 가치를 평가하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AI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그 승자 독식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승자 독식이라는 거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승자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승부를 건다고 보는 게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기술을 돈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돈 버는 방식, 우리가 이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거기에 전 세계 모든 AI 기업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이 일종의 도박을 하고 속된 말로 몰빵을 하고 어차피 생존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수요보다 공급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수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챗GPT 3.5 버전이 나온 지 벌써 만으로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엔 좀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신기하네 정도였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대다수의 영역이 대체될
위협에 좀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AI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챗GPT가 가장 먼저 공개된 거는 GPT 3.12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다가 채팅 기능을 얹었던 건데요.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게 100만 배가 커졌습니다. 그건 뭐 10배, 1000배, 10만 배가 아니라 100만 배가 커진 거죠. 그럼 100만 배 똑똑해졌냐?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우리 상상보다는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젠 더 큰 뇌가 더 똑똑한 게 아니라 적절히 최적화된 중간 사이즈의 인공지능들이 서로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의 핵심은 이제 여태까지 인공지능이 공부하고 무엇인가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생성 AI에서 에이전틱 AI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에이전틱 AI는 인공지능이 이제 사용자가 질문하면 공부했던 것에서 답을 찾는 수준을 넘어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추론 기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민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서로 다른 도구와 다른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여태까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혁신했냐? 그러면 놀랍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업무에 들어오고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모두 자율화하는 과정으로 변환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준 게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시장이 이제 AI로 모두 다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직장에서의 해고 문제, 취업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요. 올해 수능 결과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3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대생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예를 들면 학과가 어디냐?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옛날 말로는 전산과 같은 곳들이에요. 카이스트도 그랬고 서울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올해 수능 성적은 중하위로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여태까지 돈 벌고 취업하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봤었던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전산과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LLM이나 챗GPT 때문이 아니에요.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프로그램을 더 잘 개발을 하고 버그를 더 잘 찾아내고 또 이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대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이게 법률, 의료, 컨텐트 생성,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부분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전트라고 하셨는데 이 에이전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에이전트란 말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혹시 에이전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죠? 스포츠 에이전시도 있고 광고 에이전시도 있고 여행 에이전시도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일종의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이전시들이 하는 거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어떤 권한들을 위탁받아서 대신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나 또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비용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 또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예를 들면 여행 에이전트만 한번 볼까요? 여행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비행기 예약도 해야 되죠. 호텔 예약해야죠. 리스크가 생기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의 프로세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전통적 의미의 에이전트는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사람이 당연히 에이전트고요. 집에 있는 강아지와 물고기도 에이전트죠.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무생물이었었던 기계, 소프트웨어 숫자 덩어리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로 해서 스스로 협력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이전트의 끝판왕이 될 것은 향후에 이 에이전트가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피지컬 AI, 몸을 갖는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난 4, 5년간에 있었던 인공지능은 두뇌만 가지고 똑똑하고 질문하면 학습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학습해서 답변 수준을 넘어서서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작성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도구와 다른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 말씀만 들어보면 대단한 걸 알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직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건 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2026년 AI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큰 변화는 이미 말씀드린 AI 에이전트가 산업 모든 부분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여태까지 챗GPT가 제조업을 혁신하진 않았거든요. 챗GPT가 예를 들면 유통업을 혁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이전트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들이 물리 세상으로 나오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했다는 건 대단히 놀랍고 대단히 자부심이 있을 만하죠. 근데 지난달부터 테슬라가 한국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FSD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현대나 기아자동차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을 현재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2-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로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던 이제 전체 리더십이 교체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기존에는 AI가 뭐를 바꾸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현실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사가 구조 조정하는 것들을 이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에서는 재작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죠. 2023년도 4년도에 거의 전 산업 부분에 있어서 고용 구조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삶에 대한 그 가치에서의 여유 이런 것들을 외치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996제라 그래서 특히 AI나 이 산업 부분에 있는 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평균 근무 시간이 70시간이 넘어요, 지금.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함을 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신입사원 채용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임팩트가 이제 우리 체감으로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고요. AI 트렌드는 크게 에이전틱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 그리고 고용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서 누가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꿰뚫는 것은 이제 AI가 물리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물리 세상의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팔란티어 같은 형태의 온톨로지라는 것이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이었던 LLM과 같은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3세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저희 솔트룩스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세대 순수 온톨로지와 규칙 기반한 인공지능에서 2세대 대규모 LLM과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한 일종의 챗GPT 같은 거였다면 이런 것들이 생성 AI 중심이 있었죠. 에이전틱 AI로 가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좌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결합을 해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에이전틱 AI 시대에서는 온톨로지와 파운데이션 모델 및 LLM이 결합이 되면서 에이전틱 AI 프로세스가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제조기업의 공장 또는 도시, 로봇 이런 모든 부분에 접목이 되면서 향후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의 산업 구조를 바꾸게 될 거예요.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50대 이상은 잘리고 20대는 뽑질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또 보시나요? 일단 지난 2년 동안에 미국 통계청, 노동청의 자료를 보면은 20대의 채용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요. 채용이 되어 있었던 20대를 올해 여름까지 30%, 올해 연말까지 40%를 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를 많이 하는 나이가 50대인데요. 50대가 20%를 해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게 거의 전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30, 40대도 이제 채용을 거의 안 하고 해고를 하는 모드로 빅테크를 포함을 해서 거대 기업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아마존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어쩌면 최소한 30만 명 이상을 해고할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AI가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류 창고에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형태의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고용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일종의 팀장급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워라벨을 외치는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24시간 일할 수 있는 AI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 것들은 신입사원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나이대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사람들이 오히려 AI를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서 말 그대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고용의 변화를 보면 그래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고용이 탄탄하게 유지될 가능성은 높으나 이조차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 구조가 변화된 것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나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숫자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20대래도 AI를 활용해서 탁월하게 성과를 낼 수 있고 50대래도 AI 직원들을 사용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혁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의 AI 총괄 디렉터도 나이가 엄청 젊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메타가 스케일 AI라고 해서 AI 관련된 원래는 데이터 구축하고 모델 학습하는 회사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수장을 지금 AI 프로젝트나 AI 사업들에 대한 중요 요직에 앉혔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요 멤버들이 대부분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나이들이에요. 이분들의 연봉이 얼마냐? 대략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연봉을 받습니다. 물론 그 연봉이 모두 다 현금은 아니에요. RSU라고 하는 스톡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중반에 100억의 연봉을 받는다라는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큰 변화가 바로 1인 창업자들이에요. 예전에도 린 스타트업이라서 굉장히 작은 몸 갖고 빨리 움직이는 기업들이 성공한다고 봤는데 이제 미국에선 취업이 안 되니까 젊은 천재 같거나 똑똑한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되거든요. 뭘 할까요, 그럼?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거죠.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마케팅 직원 채용 안 합니다. 개발자 채용 안 해요. 모두 다 AI를 하면서 직원 수가 5명에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회사 가치는 1조가 넘는 회사가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서 비용을 낮추면서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결국은 나이 든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모든 세대에 걸쳐서 혁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생존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일단 미국부터 체감이 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느리게 변화하죠. 왜일까요? 한국은 노동 구조가 굉장히 유연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해고 못하죠. 미국에서는 오늘 그 의사결정을 하면 해고를 합니다. 넉 달 전에 그 유명한 구글에서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연말까지 10만 명 해고한다, 3만 명 해고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게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해고를 통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선순환적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아직도 그 단계로 진입하기에는 많은 숙제가 있다고 봐죠. 다른 의견은 앞으로는 대기업보다 작은 기업들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젊은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려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생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작은 곳에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책도 한번 내셨더라고요. 이제 작은 기업만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이 작은 기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 작은 기업일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 하물며 테슬라가 작은 기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건설 기업이 작은 기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업이 성공하는 도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결국은 그분이 주장을 하는 건 모든 기업의 대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지고 작은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주제보다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대기업이 가져갈 수 있었던 지배적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혁신 기업들이 대기업을 이기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이 되는 것들, 플랜트에 해당이 되는 것들, 대규모 제조업을 통해서 원가를 낮춰야 되는 것들은 여전히 대기업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봤었던 소기업들과 1인 기업들이 대단히 놀라운 혁신을 AI를 통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은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대기업 일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에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혁신을 만들어냈을 때 이들이 말 그대로 히든 챔피언으로 강소기업이 되면서 대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게 맞는 평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AI 군비 경쟁에서
밀려난 빅테크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망하진 않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망한 기업이 있었거든요. 2007년도, 8년도 무렵에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1등 휴대폰 기업 노키아였고 2등 휴대폰 기업 모토로라였어요. LG전자도 잘했었죠. LG전자 휴대폰 사업본부까지 모두 다 망했습니다. 그럼 망할까요? 망하죠. 예를 들면은 인터넷 시대 때에 어떤 회사들이 있었죠? LG는 채널I, KT는 천리안, 삼성은 유니텔 등을 다 가지고 모두 다 망했습니다. 결국은 대기업이 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거품 맥락하고도 같은 것이죠. 자본이 몰리고 인재가 몰리겠지만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카카오가 탄생을 했고 여기에서 인스타그램이 탄생을 했고 여기서 유튜브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대기업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튜브 창업을 하고서 놀라운 기업이었지만 그 유튜브 누가 인수했죠? 대기업인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링크드인 누가 인수했죠? 와 같은 형태처럼 결국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대기업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망할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망하는 기업 있을 거냐?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 기업들이 서로 합병을 해가면서 힘을 키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는 여러 기업들은 이 거품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물량 공세를 하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K그룹과 그 다음에 엠파스라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라이코스라는 회사도 있었고 네이버라는 회사도 있었죠. 이 모두가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하면서 광고를 때리고 서비스를 무상으로 가져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거의 4, 5년 동안 했습니다. 모두 다 망했죠. 현재 다음도 망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그 과정이 거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을 유입받은 회사들이 어쩌면 위험할 만큼 경쟁을 해가면서 치열한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중에 상당수로 망하겠지만 그러면 빅테크도 망할까? 망하는 기업이 나오겠죠. 그런데 모든 빅테크가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기반과 산업적인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유지되면서 성장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야후 망했나요 지금? 아직도 안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후가 가졌던 초창기의 그 힘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을 정도이죠. 하여튼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컨텐츠업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컨텐츠를 이런 관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주 쓰는 사례인데요. 르네상스 시기인 15, 16세기에는 컨텐츠를 생성하던 화가와 작가들이 엄청 큰 인기를 끌었었어요. 특히 작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글을 쓰면서 극작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소설의 붐을 일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들은 그림만 그리면은 그 그림이 놀랄 만큼 또는 조각을 하게 되면 비싼 가격으로 팔렸죠. 그런데 17세기 초에 사진기가 나왔습니다. 사진기가 펑하고 사진 찍으면은 놀랄 만큼 똑같은 사진을 찍었죠. 화가들이 그린 그림 이상이었습니다. 화가가 굶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화가가 굶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놀라운 화가들은 그때 굶어 죽었죠. 병들어 죽거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컨텐츠 중심에 있는 예술가들, 작가들이 결국 빈익빈 부익부는 커졌지만 여전히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커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 글을 쓰던 유튜브를 만들던 곳들은 대부분 다 아마도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세대가 열릴까요? 마치 인상파가 만들어지고 마치 추상화 그림이 만들어졌던 가정 중에서처럼 우리는 컨텐츠 산업을 재정의하게 될 거예요. 이젠 컨텐츠가 컨텐츠를 찍어내고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컨텐츠가 생성이 돼서 유통이 되도록 할까. 과거의 컨텐츠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대규모로 배포를 했죠. 그 구조가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당에 필요한 컨텐츠들이 생성되고 재조합되고 딜리버리 되는 과정이 완전히 재정이 되고 산업이 재구성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컨텐츠는 만들어서 대규모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한테 필요한 컨텐츠가 그때그때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와 플랫폼을 누가 제공할 수 있고 그거를 해내기 위한 기술과 데이터들을 누가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컨텐츠 산업 구조가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상인간, 이제는 컨텐츠 생성을 하기 위한 나노바나나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의 컨텐츠 생성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겠죠.